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겠다며 난리를 피운 대만 학생들 때문에 정부에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이게도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의 대만 학생들이 한글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저는 대만 타이난의 역사교수 67세 린춘밍이라고 합니다. 역사교수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느끼곤 했어요.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로 지배했었고, 이 시절에 일본어가 공용어로 사용하길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대만 원주민과 대만어를 사용하는 한족에게 일본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의 사용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문제는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의 탄압이 단순한 언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정치적 통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당정부 시기에는 중국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중국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하게 되면서 대만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국민당 정부는 대만의 중국화를 목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북경어, 즉 중국 표준어를 강요받으며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사용해야 했죠. 이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이념을 강조하면서 중국 본토의 표준어를 북경어로 지정하며 행정, 교육, 언론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이를 강제했습니다. 국민당 통치하에서 단순히 언어 통제뿐 아니라 대만의 정체성과 정치적 통제와 깊이 연결된 심각한 문제였죠. 저는 이런 현실들을 학생들에게 늘 알리기 바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에 아주 급급했어요. 실제 우리 할머니께서는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사셔야 했죠. 이건 정말 복잡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 시절의 고된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 할머니가 직접 겪으신 그 시대의 현실을 말해주며 대만의 복잡한 언어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깊이 새길 학생들은 새기고 흘릴 학생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현재 이 언어를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역사가 있는지 역사학을 듣는 학생이라면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꼭 아지트 같은 비밀 연구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타이난 외곽에 위치한 아주 낡은 일제시대의 건물인데, 그곳에 저는 대만 언어 연구소 하나를 설립해뒀습니다. 저는 그저 말로만 역사를 떠드는 교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어를 연구하고 지나온 역사를 되짚으며 살아왔고, 그런 제게 그 연구소는 아지트 같은 곳이었죠. 비밀 언어 연구소에는 대만어, 객가어, 원주민 언어를 기록하며 보존하고 있었고, 무려 30년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보물 창고 같은 곳입니다. 제가 연구소까지 설립하며 30년간 이토록 애타게 언어를 기록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국민당 정부의 강력한 표준 중국어인 북경어 의무화 정책 속에서도 일부 학자, 언어학자, 문화 연구자들은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를 보호하고 기록하려는 노력을 저처럼 조용히 이어오고 있었어요. 물론 정부의 검열을 피하며 아주 비밀리에 보존해야 했기에 비밀 아지트가 필요했던 것이죠. 전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그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표준 중국어 강요에 대한 저항은 꽤나 암묵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에는 공식적으로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의 출판이 금지되었지만 일부 문인과 가수들은 비공식적으로 대만어 노래와 문학을 남겼어요. 예를 들어 대만어 가요는 1970년대까지 금지되었지만 일부 음악가들은 전통 민요나 연극을 통해 대만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죠. 또 문학 작가들은 표준 중국어로 글을 쓰되 대만어 표현을 은유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어요. 학자들의 필사와 녹음 작업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를 저처럼 연구하며 비공식적으로 사전을 제작하기도 했죠. 또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구술을 녹음하여 구전 전통과 언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언어 보존을 하고 기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없었지만 그 몇 없는 지인 중 한 명은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 지난 역사인데 굳이 보존하고 기록할 이유가 있어? 그걸 알아봐 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언뜻 알기만 한 게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 놀라워서 그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의 지난 역사들, 그리고 귀한 언어를 찾기까지의 모든 과정들과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언어들을 정말 누군가는 꼭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누군가 저를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서 자진해서 하는 일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모두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표준 중국어 의무화 정책에 조용히 저항하며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도대체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냐고 말이죠. 저들이 의문을 품을 정도로 물론 숱한 노력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대만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핵심은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국립대만대학, 중앙연구원, 국립청와대학 등의 연구기관들이 대만어 및 원주민 언어의 단어, 문법, 발음 등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또한 구술 역사 프로젝트로 원주민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구사하는 언어를 녹음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후대가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만어 및 원주민 언어의 단어와 발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을 만드는 등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시대가 발전하니 고생하던 시절과 다르게 스마트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제가 살아온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시대는 발전했고 이제 더는 고생이 아닌 디지털 보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대만어 및 원주민 언어를 보존하는 프로젝트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음성인식 AI 개발로 대만의 여러 연구소는 AI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모바일 앱을 활용한 학습 시스템이나 디지털 박물관, 클라우드 저장소 등 사라져가는 언어를 손쉽게 보존하는 현명한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워낙에 언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은 사람인데 우연히 제 눈에 한글이 보이던 그날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조교수와의 학술 교류를 하며 아주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조 교수는 한국어 및 기타 소멸위기 언어의 기록과 보존 연구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대만의 대만어 및 원주민 언어 보존 연구와 여러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보존하냐는 말만 듣다가 이렇게 마음 통하는 분을 뵙다니 정말 기쁘네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교수와의 만남은 너무 기뻤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조 교수에게 들은 한글에 대한 내용은 정말 큰 충격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조 교수가 소개한 한글 창제의 역사와 훈민정음의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가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죠. 훈민정음의 과학적 철학적 가치는 대단하거든요. 한문을 읽고 쓰기가 어려운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고 기존 중국 한자 의존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확립한 계기였거든요. 훈민정음, 한글의 역사는 제가 알던 것보다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세종 25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창제되었으며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다고 해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한문이 공식 문자였고 지배층인 양반 계급만이 이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훈민정음의 과학적 가치는 알아볼수록 실로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의문학적 원리를 아주 철저히 반영한 체계적인 문자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과학성이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죠. 훈민정음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참 어려운 과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답니다. 모음은 비교적 철학적 원리를 반영했어요. 삼재라 하여 하늘, 땅, 사람, 음양오행 사상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 훈민정음이고 오늘날 자소 문자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는 단순한 문자 개발을 넘어 인간 중심적 철학과 민본주의 사상이 담겨 있어 충격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은 애민 정신이라 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죠.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는데 훈민정음의 경우 지식의 평등을 추구한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보여졌습니다. 조교수의 도움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즉 설명서 서문을 보니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에 백성이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 이는 문자 창제를 백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가슴이 울리는 깊은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어에서 주는 울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 대단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한글이 참 훌륭해 보였어요. 사실상 훈민정음은 한자 중심의 중국 문화권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독립적 문자 체계를 확립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모든 공식 기록을 한자로 작성했으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어 문학과 서적이 활발하게 만들어졌죠. 실제로 훈민정음 덕에 문맹률을 낮출 수 있었고 교육을 대중화할 수 있었어요. 기존 한자 교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분 계층에 따라 접근이 다소 어려웠지만 그에 비해 한글은 간단한 교육만으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였기에 학문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였거든요. 전 조교수에게 들은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 정신과 그 가치에 정말 큰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가진 한국은 실제로 1997년 유네스코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받기도 했죠. 실제 오늘날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글 타자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디지털 코드화에 적합하여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주목받고 있죠. 수많은 영감 중에서도 제가 집중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글이 다양한 발음을 아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적으로 음운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문자로 평가받는데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이 갖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음운 변화 반영 능력, 다양한 발음 구별 기능 덕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이론적으로 모든 언어의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한글은 동일한 자음에 대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같은 철자로 발음이 달라지지만 한글은 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 단위로 구성되므로 연속된 발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음절 단위 조합 방식 덕에 한글은 연속된 발음을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죠. 제가 조교수의 말을 듣다 보니 한글은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 발음이랑 방언도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하네요. 다른 문자 체계보다 외국어 발음을 한글로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문자로 기록하기 어려운 소리까지도 한글은 표현이 가능한 게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한글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알긴 했지만 조교수를 통해 깊이를 알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그 시대에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창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한참 조교수와 한글의 역사를 알아가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대만어의 풍부한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한글만큼 표현이 자유로운 문자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로 저는 며칠 내내 고민을 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글과 대만어가 결합하면 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교수팀과 함께 대만어 발음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는 일명 대만어 한글 표기법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의 시작으로 연구소 학생들과 함께 노인들의 이야기를 한글로 채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대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특히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의 차이점이나 대만 사회의 변화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그건 한글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여 역사적 사건과 우리가 모르는 문화적 변화 등을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일제강점기, 국민당의 통치 시기, 대만 독립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등을 다룰 수 있죠. 어르신들은 인터뷰가 낯설고 경계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사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가면 인터뷰가 수월할 겁니다. 연구소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그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노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며 대만의 역사를 담아냈어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글을 선택한 것이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려고 시작했던 일이고 제 선택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대만 지역 사회로 크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타이난 야시장에서 시작된 대만어 한글 메뉴판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정말 가볍게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게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너무 큰 호응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과가 상당한 수준이네? 한글과 대만어의 결합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긴 했다만 이 정도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심지어 타이난 대학 언어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대만어 한국 결합 프로젝트 운동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대만어 학습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한글이 가진 민중의 언어 철학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언어 정체성 운동과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도 알리고 싶었던 사실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글이 가진 민중의 언어 철학은 대만의 언어 정체성 운동과 매우 깊은 공명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문화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있었고, 언어가 두 곳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였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단순히 문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지식의 평등과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던 거래. 한마디로 한글 그 자체로 백성을 위한 문자인 거지. 너무 훌륭하지 않아? 우리 대만도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고유의 원주민 언어들의 영향을 받으며 복잡한 언어적 환경이었잖아. 특히 중국 표준어인 북경어를 강요받고 억압당해 왔는데 한국도 같았잖아. 억지로 한문을 사용해야 했잖아. 근데 결국 한국과 우리는 각자의 언어를 만들거나 지키려는 노력을 했고 여기서 민중의 언어 철학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 젊은 세대들은 이제야 비로소 언어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와 동시에 한글과 대만어, 이 두 언어 운동의 공통된 철학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민중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것은 결국 정말 큰 변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북경어 강요 정책에 대한 조용한 저항의 상징으로 한글 학습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사례는 한국 역사와 대만 역사에서 모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특히나 언어를 통한 정치적 저항과 민족적 자아의 보호는 한글과 대만의 민난어 모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자주성의 상징으로 가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조용한 저항의 상징으로 점점 더 확산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교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결국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행동으로서 한글 학습은 문화적, 정치적 저항의 중요한 수단을 대신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전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해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저항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나라와 언어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투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이내 정말 큰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벌어졌죠. 이 사건은 대만에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대만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주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대만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우려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에서 출발한 대규모 시위였어요.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대만의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강력한 사회적 행동으로 그 후 대만의 정치적 환경과 젊은 세대의 참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대만의 타이완 입법원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해바라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하면서 해바라기 학생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도 세력이 대만의 학생들이었지만 이 운동은 대만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학생들은 입법원의 점거뿐 아니라 시청과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대만 민주주의와 자주성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죠. 대만 국민들은 스스로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고 대만 사회에서의 시민 참여와 정치적 각성을 촉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생운동 참가자들은 대만어 한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며 정치적 의미가 더 깊어졌어요.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을 넘어 언어를 통한 민족적 자아와 대만의 문화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피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표준어인 북경어의 강요에 대한 강한 저항이었지만 이는 정치적 독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어와 원주민 언어의 보존을 위한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눈물 나는 광경을 보며 목소리를 냈고 제 발언은 크게 화제가 되었어요. 위대한 한국의 한글은 우리 대만에게 언어를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두 나라가 비슷한 역사의 아픔을 겪었고 공존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며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강요할 자격은 없습니다. 중국 들으라고 대놓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장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한 게 중국이었으니 말이죠. 속 시원하게 발언을 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30년간 홀로 싸워온 결과를 제대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큰 변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당국의 견제와 학술적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만 교육부는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버렸죠. 비공인 문자 사용을 엄하게 제한합니다. 대만 내에서 공식적인 문자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사용 제한에 대한 비공인 문자는 결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만 교육부에서는 갑작스레 학술적 용도 외 공공장소에서의 한글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해버렸죠. 한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와 한글 사용을 금한다니 참으로 웃지도 않은 견제였습니다. 이는 분명 대만 내 언어적 통합과 대만어, 그리고 원주민 언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한글을 견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만어보다 한글이 더 크게 자리를 잡을까 두려우니 아예 정부 자체에서 사용을 금지시켜버리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의 주장에 뒷받침이라도 하듯 일부 언어학자들도 같은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외국 문자인 한글로 자국어를 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돼? 그건 완전 문화적 종속이잖아.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도 아니고 그 사회의 가치관, 역사, 정체성을 다 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외국 문자로 표기를 하겠어? 그건 자국 문화와 민족적 자아가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거지. 정부에 이어 반대 세력의 입김이 거세지자 하나둘 기다렸다는 듯 한글을 왜 사용하냐며 한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 저 역시 정답이 뭔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그저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자 오랜 세월 노력을 해왔고 한글이라는 정말 좋은 문자를 만나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와서 한글은 외국 문자인이 사용하지 말자,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입장이 퍼지니 복잡했습니다. 이때 교수 인생 처음으로 제 세계관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나서도 결국은 정부의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을 뭐하러 그렇게 애간장 태우며 노력을 했을까? 아무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자라고 말한다 한들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언어학자들이 반대편에 서버리면 고작 다 늙은 역사 교수의 편에 누가 서주겠어. 이제 다 내려놓을까? 저도 사람인지라 제발 좀 들어달라고 반복하는 게 지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겨웠다는 표현이 맞겠죠. 어차피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굳이 입 아프게 말해서 뭐 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 내려놔버리려던 바로 그때 완전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만 원주민 언어 보존 활동가들이 한글 표기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연대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하루아침에 역전되었습니다. 한글을 단순히 외국 문자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대만의 자존심과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원주민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한글 표기법은 원주민 언어의 기록과 보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글은 조선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글과 대만 원주민 언어 간에는 음운적 특성이 비슷한 게 많아요. 한글은 음소 기반의 문자 체계로 각 자모가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대만 원주민 언어도 다양한 음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발음을 아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특성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외국 문자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주민 언어 보존 활동가들은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대신 해줬어요. 그들이 표명하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정말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 역전의 상황을 끝까지 밀고 갔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참 그토록 바라던 일인데 막상 벌어지니 이상하게도 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교수팀과 함께 한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끝도 없이 이어갔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이니 대만어랑 한글을 편하게 보존하고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려 4개월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건 바로 대만어 한글 디지털 사전 앱을 출시한 것이었죠.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사전 직접 사서 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PC를 통해 검색을 하죠. 이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출시한 것인데 생각보다 너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개발한 것인데 무려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죠. 교수팀과 외부 개발자 등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낸 앱이고 무엇보다 제 30년의 인생의 최종 결과를 담은 이 앱이 성공했다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대만 고유 언어들이 한글 표기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기록되고 보존된 제 소중한 앱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언어에 대해 저는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제 학생들에게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앱을 출시하면서 교수로 살아오며 언어를 보존하려 목숨 걸었던 30년 세월을 모두 담아낼 수 있어서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의 그릇입니다.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언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적 경험, 사회적 구조, 정치적 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만큼은 꼭 언어 그 자체로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과거를 연결할 수 있고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결국 대만의 언어 다양성이 한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소수 언어의 보존과 문화적 자아 회복의 희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만어와 한글의 결합은 단지 언어 보존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확신시키고 언어적 다름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연대를 이루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대만어와 한글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했죠. 오직 한글 덕에 언어 소멸도 막고 보존도 할 수 있었고 미래 세대에게 언어적 자산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현재 베트남 현지에 한국을 보이콧하자며 소규모의 시위들이 슬슬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최고 대학인 하노이 대학교에 초빙되어 왔던 베테랑 국제 외신 기자가 베트남 학생들을 상대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현장에 있던 베트남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과연 베트남 현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인지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의 고향, 한국인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응후옌 티 미양이라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국영방송 VOV에서 외신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전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진실에 기반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사실 기자가 되기까지의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데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하노이에 위치한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지금의 저도 좀 더 나긋나긋하고 말랑말랑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보다 매일 찾아오는 외로움과 배고픔이 더 컸죠. 그런 저에게 항상 따뜻한 위로를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고아원 근처에서 작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국인 아주머니였는데요. 아주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고아원을 찾아오셔서 뜨거운 국과 밥을 나눠주시곤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손맛은 마치 제게 부모님의 온기처럼 느껴지고는 했죠. 어느 날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제 신세가 너무 서글프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울적해하다 결국 몰래 고아원을 빠져나와 한국인 아주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죠.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도 그곳은 제게 천국처럼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살짝 놀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미양, 여기서 뭐하니?
고아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했죠. 그냥 여기가 좋아서요. 아주머니는 제게 더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곤 그냥 식당 한 켠에 앉아있게 해주셨죠. 따뜻한 밥도 차려주시고요. 아무 말씀도 않으셨지만 그거야말로 오히려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저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아주머니가 틀어주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점점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죠. 물론 언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화려한 장면들과 빠르게 오가는 대사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자라며 아주머니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단어들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엔 짧은 문장도 배울 수 있었죠. 미양, 이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이란다. 누군가에게 고마울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와, 정말 잘했어. 우리 미양이 천재였네. 저는 아주머니에게 처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한국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사실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단순한 언어 공부 이상의 의미였죠. 어쩌면 그냥 밥 한 그릇이나 드라마 한 편보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주머니 덕분인데요. 여느 때처럼 아주머니와 함께 식당 텔레비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중 화면 속에서 마이크를 들고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를 본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본 세상, 내가 느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가 기자라는 꿈을 꾸게 된 출발점이 되어주었죠. 어린 시절 제게 따뜻한 밥과 한국이라는 문화를 알게 해주신 식당 한국인 아주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로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꿈을 품고 무탈히 성장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말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꿈에 그리던 VOV 국영 방송국에서 외신 기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소식을 베트남에 전하고 베트남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맡으면서 매일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제가 제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언제나 바로 한국의 소식이에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죠.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며 베트남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BTS의 음악, 기생충 같은 영화,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들이 모두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면서 베트남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도 기자로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룰 기회가 많아졌으니 참 기쁜 일이죠. 특히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 2는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경신하며 다시 한번 한국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베트남에서도 오징어 게임 2는 연일 화제예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저는 이상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한 대사가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부적절한 대사, 베트남인들 분노하다. 헉,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드라마의 한 캐릭터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농담 같은 대사를 했고 이 대사가 일부 베트남인들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더군요.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을 무시했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 2 보이콧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콧? 한국 콘텐츠를? 말도 안 돼. 믿기지 않았어요. 오징어 게임 2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논란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SNS를 확인하니 베트남 커뮤니티 곳곳에서 이런 해시태그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샵 오징어 게임 2 보이콧, 샵 한국 불매운동, 샵 베트남 존중 필요.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이어졌고요. 한국은 베트남을 비웃고 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대사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저러지 싶으면서도 상황은 이미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와 논의한 끝에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취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에 대한 감정과 역사적 관계까지 건드리는 민감한 주제로 번질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의 붐비는 도로는 늘 활기가 넘쳤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젊은 베트남인들이었죠.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기자로서도 그리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제 말을 들은 청년들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20대 초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러더니 대뜸 절 위협하는 겁니다. 자기를 막으려고 하냐고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자입니다.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가왔어요. 왜 보이콧을 하려는 건가요? 그러자 조금 기가 꺾인 다른 청년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베트남을 무시했어요. 오징어 게임 2에서 우리 역사를 조롱했잖아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생각보다 강경한 태도, 그들의 분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었어요. 알아요. 그 대사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을 보이콧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 당신도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이상하네? 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갈 길 가세요. 상관하지 말고. 저도 베트남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난 태국 사례 보신 적 없어요? 태국이 한국을 보이콧했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제가 말을 꺼내자 청년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갸웃대더군요. 알게 뭐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 방해하지 말고. 저는 청년들에게 뼈아픈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예전에 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을 입국 금지했더니 태국인들은 한국 불매운동을 벌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한국을 비난했던 태국 정치인들의 망언은 국제적으로 큰 반발을 샀고 많은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태국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관광업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죠. 태국을 방문하는 주요 외국인 관광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인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관광지와 상인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요. 또한 태국 내 한국 브랜드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놓치게 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 후회와 아쉬움의 아우성이 퍼졌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결국 태국은 자국의 경제와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다고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이 한국을 보이콧하면 똑같은 일이 여기에도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아니, 듣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베트남 사람들의 습성은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베트남 청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몰라요. 빨리 가라고요. 우리 한국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베트남이 항상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의 행동은 질타받아야 돼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이젠 한국을 응징할 차례라고요. 그 말에 다른 청년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느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빨리 꺼져요. 끼어들지 말라고요. 베트남 기자면 뭐해?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물러서야 했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상처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런 방식이 진정으로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출근길에 다시 오토바이를 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저 어리석은 분노를 잠재우고 대화를 이어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라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알리기로 말이죠. 시위를 목격한 다음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뉴스와 SNS 반응을 샅샅이 살펴보며 이 논란이 단순한 여론을 넘어
사회적 움직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주요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2, 베트남을 조롱한 대사 논란, 한국 콘텐츠는 베트남을 무시하고 있다. 언론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더군요. 기사 내용 중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짓된 인터뷰와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한 기사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베트남을 비하했다는 익명의 인터뷰를 인용했지만 그 인터뷰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였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한국을 평소 부정적으로 보던 베트남 언론사에서 나섰다는 거였죠. 그들은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끌어올렸던 박항서 감독을 비난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그 언론사에서 글쎄 금전적인 거래로 허위 인터뷰를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관련 내부 자료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실제로 몇몇 허위 인터뷰는 해당 언론사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되기까지 했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당 인물은 금전을 받고 대본을 읽은 배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현지에서 쉬쉬대며 이 모든 움직임은 점점 더 강한 여론을 만들려는 모습을 하고 있었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소규모 시위까지 발생하고 있었어요. 몇몇 상점과 음식점에는 한국인들은 출입 금지한다는 팻말까지 걸고 나온 상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었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점점 더 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오징어 게임 2의 대사 논란을 넘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저에게 묻더군요. 미양,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기다렸단 듯이 대답했죠.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진실을 밝혀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과 한국 모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태의 전말을 밝혀내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두 나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느꼈거든요. 질문은 점점 더 많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조사를 해가던 중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해외에서 초빙되어 온 강사의 강연이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촬영을 다녀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초빙 교수님은 미국에서 온 저명한 국제기자로 세계 정세를 분석하여 기사로 만들어 왔던 분이셨어요. 경제와 문화, 심지어 군사학을 비롯 세계 동향까지 국제적 글로벌 관련한 이슈들을 모두 다루었던 베테랑 외신 기자라서 꽤나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혹시 소식을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좌석은 이미 대부분 차 있었어요. 강연의 주제는 국제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었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이곳 베트남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저는 조용히 뒤쪽에 자리를 잡고 강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강연. 초빙 교수님은 문화 콘텐츠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는지 자세히 다뤘죠. 한참 빠져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강의 후반부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을 던지더군요. 교수님, 혹시 오징어 게임 2 베트남 관련한 소식을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학생은 말했죠. 한국이 만든 오징어 게임 2 대사에서 베트남 참전 관련한 역사 문제를 들먹여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구나. 긴장한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학생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죠. 사실 이미 제 눈에는 그 질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미 퍼져있는 보이콧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였어요. 초빙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한국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베트남은 한국을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보이콧 운동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자 초빙 교수님 입에서 정말 뜻밖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한국과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말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비난은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단박에 그 말을 이해했어요.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문제가 된 대사가 뭐였냐면 드라마 속에 해병대 출신이었던 대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라고 언급한 부분이었는데요. 박정배가 강대회에게 2대 독자를 해병대 보냈냐? 그렇게 귀한 아들을? 이라고 묻자 강대호는 좀 남자다워지라고 아버지가 보냈다. 월남전 참전 용사셨다. 라고 대답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월남전 참전 용사라는 게 한국군을 미화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거였는데 이 부분을 바로 짚으신 거죠. 초빙 교수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의 참전 기록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겠죠. 한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약 3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와 같은 주요 부대가 전투에 참가했고 최대 파병 시기인 1969년에는 약 5만 명의 병력이 베트남에 주둔했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한국은 약 5,099명의 전사자와 11,232명의 부상자를 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분들께 감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와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초빙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언급한 숫자들은 무겁게 울렸어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당황했는지 하나둘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국 역시도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베트남을 위해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어요. 물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베트남인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그 고통 속에서 재건했고 지금의 한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단순히 오락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죠. 여러분이 문제 삼은 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오히려 베트남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빙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나 곧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점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벌인 만행들, 민간인 학살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의 대사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부 학생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초빙 교수님이 대답했죠. 좋은 지적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일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교훈 삼아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가입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이 답답하다는 듯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사적 비극은 어느 나라에게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비난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베트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2년 한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그 이후로 양국은 경제, 문화, 외교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피해 지역의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며 보상과 화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죠. 한국은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옆 나라인 일본처럼 역사를 왜곡하지도 않고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참된 국가 중 하나로 해외에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로 한국이 베트남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삽입된 것일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군인이 자신의 가족사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일까요? 한국 드라마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베트남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대사를 썼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수십 년간의 양국 노력을 무산시키려 하죠?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초빙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강조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증오와 분열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한국을 보이콧하겠다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문화와 국가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다시 침묵으로 가라앉았고 이내 여기저기서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화를 나눴고 몇몇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초빙 교수님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강연은 지식 전달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역사와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죠. 수십 년간의 국제기자 경험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강연은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분명 경종을 울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 사회에 퍼진 반항 감정과 보이콧 움직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강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 한국 보이콧과 관련한 태국과 인도의 사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인도가 한때 한국의 삼성기업 파업을 시도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죠. 인도의 파업 사태는 경제와 문화 교류는 물론 한국과의 단절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며 관계 회복에 나서야 했거든요. 태국 또한 입국 금지를 빌미로 한국 불매운동을 시도하며 보이콧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의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베트남이 태국과 인도처럼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방송국에 돌아와 베트남의 보이콧 움직임이 가져올 파장을 경고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베트남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철하게 분석한 글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쓴 기사는 매번 발행이 되지 않았어요. 초고를 제출할 때마다 편집 시스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메일로 보낸 원고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지만 반복되다 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사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는 글의 내용이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베트남 내에서 반한 여론이 너무 강해 어떤 식으로든 진실이 묻히는 상황이 온 걸까요? 방송국 동료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다들 예민한 사안이라며 조용히 넘어가자고만 했습니다. 이 일을 지속할수록 제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죠.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현실 앞에서 마음은 복잡했지만 베트남이 감정적인 선택으로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분명했죠. 기사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국인 식당 아주머니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자주 비추지 못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저를 보며 반겨주는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지그시 보시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아는 채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씀해 주셨죠. 괜찮아,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국수를 먹으며 제 작은 목소리가 베트남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디 제발 우리 베트남이 태국과 인도처럼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기도해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뉴스를 보니 실제로 한국을 보이콧하겠다는 뉴스가 있긴 하군요. 사태가 커지지 않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